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입니다. 이 사무소 이전도 자연인을 기준해서 보는 주소 이전과 마찬가지로 해서 절차를 간소하게 되는데, 옛날에 결혼해서 초창기에 집 없어서 이사 많이 다니셨죠? 네. 안 다녔어도 다녔다고 대답하시고 그냥 상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이사를 다니실 때 어떻게 이 주소를 정리하고 이사를 다니셨는지 생각해 보면은, 동사무소 내에서 이사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됐죠. 동사무소를 벗어나서 이사할 때는 이사 가기 전에 뭐 했습니까? 옛날에 퇴거했어요. 그리고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했죠.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사무소 이전 절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됐고,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할 때는 폐업하고, 이거 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가갖고 신규 등록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전입신고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주소 이전 절차가 간소화돼 있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뭐 이사도 안 다녀요? 네, 전국 어디든 가고 싶은 대로 이사를 먼저 가죠. 이사를 가서 퇴거만 합니까? 전입신고만 합니까? 전입신고만 하면 나머지는 동사무소들끼리 알아서 처리해 주게 되는데, 이 동사무소들끼리는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 전입신고를 받은 동사무소는 종전동사무소로 연락을 합니다. 너네 동네 사는 사람들 우리가 전입신고 받았으니까 이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 관련 서류를 우리 쪽으로 송부를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면은, 종전동사무소에서는 전입신고를 받은 동사무소로 이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 관련 서류를 송부해 주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절차를 간소하게 되는데, 사무소 이전 절차도 똑같은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하게 됩니다.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단 이전을 먼저 합니다. 전국 어디든 가고 싶은 대로 이전을 먼저 하고 10일 이내에 사무소 이전 신고만 하면 됩니다. 10일 이내에 사무소 이전 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했을 때는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되느냐? 주소 이전은 이사를 가서 퇴거만 한다고 했습니까? 전입신고만 한다고 했습니까? 전입신고만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사간 지역의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거죠. 사무소 이전 절차도 똑같은 거예요.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했을 때는 이전 전 등록관청과 이전 후 등록관청 중에서 어디에다 신고해야 될까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가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가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 후 이거를 왜 빨간 걸로 썼을까요? 시험에 나오니까 이게 거의 매 시험마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가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데, 이게 뭘로 바꿔서? 이전 전으로 바꿔서 틀린 문제가 나오게 되고, 이게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일 이내에 사무소 이전 신고만 하면은 개업공예사가 할 일은 다 한 것이고, 나머지는 등록관청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무소 이전 신고 시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느냐? 신고니까 당연히 신고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등록증, 분사무소는 신고 필증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소 이전 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아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한 경우와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을 한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했을 때는 등록관청이 바뀐 게 아니죠.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던 개업공예사가, 강남구에 제가 무슨 동이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역삼동이 있고 논현동이 있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소를 두고 있었는데, 이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어차피 강남구청장이니까 바뀐 게 아니죠. 바뀐 게 아니니까 강남구청장은 자기가 만들어준 등록증에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재교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등록증 기재사항 중에서 어디만 바꿔주면 됩니까? 소재지. 그러니까 사무소 소재지를 역삼구에 있는 거를 논현동? 역삼동에 있는 거를 논현동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등록증에서 바꿀 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만 바꿔갖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를 바꾸어서 등록증을 다시 만들어서 교부를 해주라?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낭비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규정하느냐 하면은 종전의 등록증에 종전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종전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이거를 그대로 교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무소 소재지를 요거를 화이트로 지우고 거기다가 바뀐 소재지를 써갖고 이 등록증을 그대로 줘도 된다는 얘기죠. 등록증이 지저분하면 다시 만들어서 교부해줘도 되고 다시 만들어서 교부해주는 거는 재교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종전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그대로 교부할 수 있다. 지금은 동사무소 내에서 이사를 하면 동사무소에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동사무소 내에서 이사했을 때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뭐 사회생활은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까?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처분받아요.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하면은 신고하러 갈 때 뭐 갖고 와서 신고합니까? 주민등록증 갖고 와서 신고합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증 뒤편에다가 바뀐 주소를 써갖고 이거 그대로 주죠. 이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등록증입니다. 그래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재교부를 해주든지 아니면 종전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이거를 그대로 교부할 수 있다. 둘 중에 한 가지 하면 된다는 얘기죠.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했을 때는 이제는 등록관청이 바뀌죠.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있는 사무소를 서초구로 이전했다. 그러면 강남구에 있을 때는 등록증이 강남구청장 명의로 나오죠. 그러니까 등록증 이렇게 하고 쭉 나왔고 제일 끝에 강남구청장 이렇게 하고 직인이 빡 찍혀 있죠. 이거를 서초구에서 중개업을 하면서 강남구청장 명의 등록증을 게시해 놓고 업무를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했을 때는 어디에다 신고한다? 이전 여기 이전 후 등록관청에 사무소 이전 신고한다고 써놨죠. 이전 후 등록관청에 사무소 이전 신고라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는 이전 전 등록관청에게 이전 전 등록관청에게 등록에 관한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전 전 등록관청에서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게 등록에 관한 서류를 송부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송부해 줘야 되는 이 등록에 관한 서류는 첫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대장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대장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이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등록증 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데 옛날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주민등록 등본떼러 가면은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주민등록 등본떼 줬는지 기억나십니까? 연세도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알아. 그 시대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는 담당 공무원이 뒤에 창고라든가 캐비넷 같은 데서 노란 카드를 하나 찾아오죠. 노란 카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걸 볼펜으로
백지에다가 쭉 뺏겼습니다. 그리고 도장 팍 찍어줍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무원 하셨던 분들은 글씨를 참 잘 썼죠. 한자까지 섞어가면서 빠른 속도로 쭉 써갖고 도장 팍 찍어줍니다. 제가 주민등록 등본대를 갈 때만 하더라도 복사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노란 카드를 복사기에다 복사를 쫙 해갖고 도장 팍 찍어줬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에다가 주민등록 번호만 치면은 그냥 도장까지 찍어서 쫙 나오죠. 그만큼 좋아진 겁니다. 옛날에 그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 노란 카드, 이거를 개인별 주민등록표라고 얘기하고 개인에게는 가지고 다니라고 주민등록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증이 이 개인별 주민등록표, 이거 요약본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개업공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개업공에서도 처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줄 때 등록에 관한 사항을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대장에 다 기재를 해갖고 이거는 등록관청에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개업공사한테는 사무소에 갖다 게시해 놓으라고 뭐를 줍니까? 등록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록증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대장, 요거 요약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별 주민등록표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대장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주민등록증하고 등록증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이거 계속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등록관청이 바뀌었으니까는 바뀐 등록관청으로 송부해 주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에 관한 사항이 전부 다 여기에 기재가 돼 있으니까 이거를 송부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등록증을 다시 만들어서 교부해 주게 됩니다. 등록증을 다시 만들어서 교부해 주게 되는데, 그럼 이제 등록증이 어떻게 바뀌나 잘 보세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회사가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이전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이전했는데 종로구에 있는 사무소를 강남구로 이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신고한다? 강남구청장한테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죠. 강남구청장한테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할 때 여기 등록증을 제출하죠. 이 등록증은 누구 명의로 나온 등록증입니까? 제일 밑에 종로구청장 명의로 나온 등록증이죠. 그러니까 종로구청장 명의로 나온 등록증을 강남구청장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남구청장은 종로구청장에게 등록에 관한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종로구청장이 강남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대장을 이거를 송부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강남구청장은 이거를 송부받아서 이거를 갖고 강남구청장 명의의 등록증을 다시 만들어서 교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강남구에서 중개업을 할 때는 당연히 강남구청장 명의 등록증을 게시해 놓고 업무를 해야 되겠죠. 종로구에서 중개업을 할 때는 당연히 종로구청장 명의 등록증을 게시해 놓고 업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처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제출했던 서류를 이전 전 등록관청에서 계속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뀐 등록관청으로 송부를 해주도록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 서류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가 됩니다.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 서류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그 관련 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를 해주면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했을 때 이전 전 등록관청에서 있었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디에서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종로구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중개업을 하다가 공인중개사 법령에 위반되는 위반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종로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려고 절차를 쭉 진행을 시키니까 사무소를 낼름 강남구로 이전해 버립니다. 그러면 강남구로 사무소를 이전한 이 개업공예사에게 종로구청장이 행정처분하면은 강남구청장 엄청 기분 나쁘겠죠. 내 관할로 들어온 사람을 누가 행정처분해?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강남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자니 이 사람이 종로구에서 뭐로 위반하고 왔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이 서로 미루다 보면은 행정처분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얼른 공인중개사 법령을 개정을 해서 이전 전 등록관청에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게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 서류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관련 서류를 송부를 해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해라. 이거를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을 한 번 위반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무소를 전국 어디로 이전하든 계속 서류 송부시켜갖고 결국은 끝끝내 행정처분은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소 이전 절차가 사후신고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바로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인데 분사무소는 아까 신고 필증을 누가 줬습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줬죠.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전국 어디로 이전하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바뀌는 게 아니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는 분사무소를 이전했을 때는 신고 필증을 준 데다가 갖다가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디다 신고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는 분사무소를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했건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했건 자기네들이 교부해준 신고 필증이 바뀐 거죠. 신고 필증에 교부 주체가 바뀐 건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교부해준 신고 필증에 기재사항이 바뀌었으니까 신고 필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재교부해주게 되고 이전, 전, 후 두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통보를 해주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개법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이 중개법인이 저기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었는데 이 분사무소를 유성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대구광역시 수성구로 이전합니다. 유성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대구광역시 수성구로 이전했다고요. 그러면 이전을 먼저 하는 거죠. 이전을 하고 어디에다 신고한다? 강남구청장에게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거죠. 강남구청장에게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면은 강남구청장은 유성구에 있을 때도 자기네들이 신고 필증을 주는 거고 수성구에 있을 때도 자기네들이 신고 필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교부해준 신고 필증의 기재사항이 바뀌었죠. 그래서 신고 필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재교부를 해주게 되고 이전 전과 이전 후 두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통보를 해주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교부해준 신고 필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재교부를 해주게 되고
여기서는 유성구청장하고 수성구청장 둘 다한테 통보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은 전부 다 관할구역 안에서의 이전처럼 취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소 이전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게 관할구역 안에서의 이전을 얘기하는 것인지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사무소 이전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잘 구분해서 접근해야 실수하지 않고 정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했을 때는 그냥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되고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했을 때는 어디에다 신고한다? 아까 했잖아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거고 분사무소로 이전했을 때는 어디에다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했을 때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것인데 이게 뭘로 바뀌어서 틀린 문제가 나온다고요? 이전 전으로 바뀌어서 틀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이전 후라는 것을 엄청 강조합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가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강조해 놓고 보니까는 요런 못된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문제를 만드냐면은 법인인계업공예사가 분사무소를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했을 때는 이전 후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에게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 OX. X. 분사무소기 때문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죠. 근데 오늘은 써놓고 하니까 쉽지. 한참 지난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 분사무소를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했을 때 이전 후 분사무소 시군구청장 이전 후 오케이 동그라미. 안 그럴래나요? 법령 및 실무는 대개 그래서 틀려요. 그래서 틀리니까 이게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을 얘기하는 것인지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을 얘기하는 것인지 분사무소 이전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잘 구분해서 접근해야 이런 실수가 예방이 된다는 얘기죠. 조금 어렵게 문제를 만들면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했을 때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했을 때 밖으로 이전한 거예요. 밖으로 이전했을 때 등록관청에서는 종전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할 수 있다. OX. XG. 종전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할 수 있는 거 이거는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했을 때를 얘기하지.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했을 때는 등록증에 교부 주체가 바뀐다고 했죠. 다시 만들어서 교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구별하면은 안 틀려요.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종전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 교부할 수 있다. 이걸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동그라미 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배우기는 배웠는데 이게 소속이 여긴지 이게 헷갈리는 거죠.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 되게 그래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구분해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소 이전에서만 요만큼에서만 독자적으로 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개시 의무입니다. 입문서가 개시 의무가 나옵니까? 네. 그래도 입문서를 쓰신 분이 마음씨가 좋아서 기본서 순서하고 똑같이 이걸 맞춰줬네요. 기본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시 의무, 사무소에 개시해야 되는 사항들, 그 사무소에 출입하는 의뢰인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야 되는 사항들을 게시를 해야 된다라고 접근하시면 되겠죠. 먼저 이 사무소가 등록한 업체인지 여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를 게시합니까? 등록증. 근데 최근에
개정을 하면서 원본이라는 말을 새로 첨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등록증을 게시하라니까 이 사본을 게시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요즘에 칼라 복사기가 있어갖고 사본도 원본처럼 아주 깨끗하게 나오죠.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아예 원본이라는 말을 첨가를 시킵니다. 분사무소는 등록증 대신에 뭐예요? 신고필증. 원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야 되니까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는데 이 등록증 원본은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다 게시해야 되는 사항이지만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은 이거는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다 게시할 수는 없죠. 누구 때문입니까? 중개인.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잖아요. 중개인 누군지 몰라요? 중개인은 그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부터 중개업을 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제도가 1985년도에 처음 도입돼 있죠. 85년도에 1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공인중개사가 배출이 되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부동산 중개업법을 개정해서 199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신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직업을 강제로 뺏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기득권을 보장해 주게 됩니다. 너네들은 자격증이 없더라도 평생 중개업을 해도 좋다. 이 사람들을 옛날에는 중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법이 아니라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을 규율하는 법이 아니라 지금은 공인중개사 법으로 바뀌죠.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인이라는 용어 자체를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중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업을 뺏을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본문에서는 규정하지 못하고 부칙에서 규정합니다. 부칙에서 뭐라고 규정하느냐면은 옛날 부칙 6조 2항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중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중개인이 이게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순간 그 문제는 오류입니다. 옛날 부칙 6조 2항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올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그래요. 있다라고 쳐요. 있다. 근데 원래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건 이건 세련된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최근 출제위원이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강의 시간에 허구한 날 옛날 부칙 6조 2항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는 그냥 중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인데 자격증 반드시 게시하라. 너무 가혹한 일이죠. 자격증 없는데.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은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게시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 두 사람만 게시하면 된다는 얘기죠. 두 사람만 게시하면 되고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하면은 요 세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 하면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요 세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 사람들만 자격증 원본 게시하면 되고 중개인은 자격증 원본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실제 시험에서는 중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죠. 근데 이제 간혹가다
부칙 6조 2항의 기준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29회 출제위원이 이렇게 해서 지문을 만들었습니다. 딱 한 지문. 그 전에 출제위원은 이렇게 지문 안 만들었어요. 그 전에 출제위원들은 어떻게 해서 지문을 만들게 되냐면은 모든 개업공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OX, X. 중개인 때문에 X죠. 그러면 중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중개인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죠. 옛날 출제위원들은, 예전 출제위원들은 이렇게 지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든 대응할 수 있게끔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수속공에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죠. 수속공에서도 자격증이 있는데 그러면 수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된다. 하든 말든 네 멋대로 해라. 게시하면 안 된다. 정답은? 하든 말든 맘대로 해라? 네, 게시해야 된다.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도 게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종업원이죠. 종업원 자격증까지 게시한다는 건 사실은 좀 과한 거예요. 그렇죠? 게시하는 거는 사장님 거를 게시하는 거지. 종업원 것도 게시하라는 것은 좀 과한 겁니다. 그런데 자격증 양도 대여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서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도 게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100명을 고용하면은 100명 자격증 원본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전부 다 게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게시해놓고 아침 조회하면서 전부 다 자격증 위치로 하면은 자격증 앞에 가서 딱딱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도 게시를 해야 된다. 주로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세 번째는 업무보증 관계증서를 게시하는데 업무보증 관계증서는 이건 이제 아직 안 배우신 거예요. 저기 뒤에 가서 배우시게 되는데 업무보증을 설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보험 증서를 주고 왜 생명보험 가입하면 생명보험 그 증서를 주죠. 역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보험 증서를 주고 공제에 가입하면 공제 증서를 주고 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 증서를 줍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업무보증을 설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갖다 사무소에 게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개보수 실비에 유일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게 됩니다. 중개보수 실비의 유일 및 한도액표. 그래서 개업공에서는 사무소에 요 네 가지를 게시를 해야 됩니다. 요 네 가지를 게시를 해야 되는데 이 게시 의무를 배우시고 나면은 이제 중개사무소에 볼 일이 있어 가면은 볼일 생각을 하지 않고 붙어 있는 게 제대로 붙어 있나 쭉 한번 확인해 봐야 속이 후련하죠. 다 붙어 있던가요? 다 붙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닌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FM대로 다 붙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개사무소에 들어가면 정면벽 상단에 좋은 액자 걸어놓은 게 등록증, 자격증, 업무보증 관계증서 이렇게 게시하죠. 야, 그거 말고 액자가 더 많이 있던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뭐가 있나? 어떤 사람은 실무교육 수료증 걸어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매 수료증, 컨설팅 수료증, 풍수지리 수료증, 어떤 사람은 증 걸 거 없는 사람은 수지침 수료증까지 한쪽 벽면을 이렇게 액자로 다 메워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전부 다 중개업 하는데 좀 필요한 것들이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지. 수지침? 의뢰인들 아프면 침까지 나가면서 데리고 다녀야지.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찾기 힘든 게 뭐예요? 중개보수 실비의 유일 및 한도액표죠.
안 걸어놨어요? 아, 걸어놨어요. 못 보셔서 그렇지.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개업공회사들이 이 중개보수 실비의 유일 및 한도액표 이거를 얼마나 걸기 싫었으면 캐비넷 옆에 같은 데 이렇게 게시해 놓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은 보이고 반은 안 보이게. 단속 나오면 캐비넷이 왜 여기지 뻥 차면 다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중개보수 실비의 유일 및 한도액표를 게시를 안 한다고 해서 의뢰인들이 유일을 모를까요? 이게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서 다 알죠? 다 아는 거 구태여 숨길 필요 없지. 그래서 요즘에는 이쁘게 잘 게시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만들 때는 요거 네 가지에다가 이거 엉뚱한 거 하나 첨가시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요 첨가되는 요거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첨가되는 요거를 찾으시면 되는데 아주 먼 옛날에는 이게 지도를 첨가시켜서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지도. 이거 옛날이에요. 옛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드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중개사무소에 자주 출입하는데 지도는 꼭 본 것 같은데 아마 중개수 유일표를 못 본 것 같다. 곤란하겠죠? 지도는 자발적으로 게시하는 거지 꼭 게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뭐를 첨가시키냐면은 실무교육 수료증. 실무교육 수료증 요것도 게시해 온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자발적으로 게시한 거지 게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부동산거래 정망 가입 확인서 요거를 첨가시켜서 문제가 나오게 되고 최근 시험에서는 사업자 등록증 게시해놨죠. 근데 이거는 공인중개사 법령상 게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나온 문제가 이 정도예요.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올 때 지문은 개별적인 지문은 여러 번 나왔지만 그러면 이번 시험에는 뭐를 첨가시키면 될까요? 공인중개사협회 등록증. 공인중개사협회 등록증 하면은 요거를 콕 찍어 갖고 나오시면 되겠죠. 그럼 맞추시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몰라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아두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입니다. 사무소 명칭인데 요즘 시험에서 최근 시험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파트가 사무소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매 시험마다 한 문제는 기본이고 때에 따라서는 두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사무소 명칭에 대해서 먼저 개업공에서는 사무소 명칭에 일정한 용어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고 개업공회사가 아닌 사람은 사무소 명칭에 개업공회사가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회사는 사무소 명칭으로 둘 중에 하나의 용어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의 용어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다니시다가 중개사무소에 있으면 명칭 제대로 사용하나 잘 보세요. 전부 다 FM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 둘 중에 하나의 용어를 반드시 쓰도록 돼 있는데 보통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용어를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와이프가 그 전에 21위 시험인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는데 21회인가? 그쯤 돼요. 21회인가? 22회. 2년 공부해갖고 따갖고 제가 몇 회인지는 정확하진 않은데 2년 공부했으면 22회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중개업을 하는데 이 사무소 간판을 달아야죠. 사무소 간판을 달아야 되는데 뭐라고 해서 달았냐면은 둘이 공인 중개 사무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간판을 달아갖고 둘이자는 이제 조금 강조를 했죠. 둘이자는 좀 강조를 해갖고 간판을 달고서 이쁘지 않냐고 사진으로 카메라로 딱 찍어서 보냈습니다. 이거 제대로 사용했습니까? 어휴, 잘하시네요. 여기 공인중개 사자가 하나 빠졌죠. 여기 사자 두 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 제 말을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또 인터넷에도 또 이걸 다 찾아본 거예요. 다 찾아보니까 이 사자를 하나 생략하고 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이거 불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달으라고 했더니 간판 가게에서 이거를 다시 달라면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불법이니까 다시 달아야지. 그래서 다시 달라고 했더니 둘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해서 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썼는데 이 방식이 언제 많이 썼던 거냐면은 우리나라 개업공개사들이 대부분 그 전에 희망 공인중개사 아니면 희망 행운 부동산 중개 행운 부동산 이렇게 해서 이제 간판들을 많이 썼었죠. 근데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희망 공인중개사 이거 갖고 안 된다는 얘기죠. 사무소자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간판을 갈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안 쓰자니 불법이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붉은 매직으로 해서 희망부동산은 그냥 이게 행운 부동산 이거 갖고 안 되잖아요. 중개자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개 이렇게 해서 이제 간판을 달았던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희망 공인중개사 이렇게만 하더라도 중개사무소라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사무소자를 꼭 쓰도록 해갖고 간판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해갖고 조금 이렇게 이 국토교통부에다가 이 불만도 얘기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무소 명칭 제대로 다 사용하고 있죠.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또한 개업공개사가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5개 광고물에는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표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담임메시지 잘 보세요. 이름 다 표시해 놨나? 다 표시해 놨어요. 이것도 이제 그 이후에 개정이 돼갖고 이제 새로 도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파트에서 오늘 배운 이 내용 중에서 가장 개정이 많이 되는 게 이 사무소 명칭 파트예요. 계속 개정이 됩니다. 계속 개정이 되는데 여기 이제 처음 도입됐을 때는 지금은 뭐 불만들이 없지만 처음 도입됐을 때는 이게 이제 사람 이름 중에서 이게 놀림감이 될 수 있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제 이름은 신정환. 좋잖아요. 좋은데 저도 가끔가다 그 도박 잘하는 놈 때문에 그 도박 잘하네. 요즘에 저기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그 신정환 이렇게 검색하면 전부 다 걔가 나오죠. 그래서 저를 검색하려면은 한 단어를 더 붙이면 제가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를 붙이면은 제가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신정환 이렇게 해서 엔터 탁 치면 제가 나와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번부터 제가 이제 이 유튜브로 강의를 서비스해 주기 위해서 유튜브 이제 제작해 갖고 한 번을 딱 올렸어요. 한 번 딱 올렸는데 제가 에임리치라는 말을 계속 썼었거든요. 에임리치. 이게 이제 부자되기예요. 부자를 향하여 부자되기. 근데 어떤 사람이 메일을 이렇게 쭉 보냈더라고요. 메일을 쭉 보냈는데 자기네들이 상표 등록했다고 이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에임리치라는 말을 쓴 게 한 5년 됐는데 그 사람들은 2019년도에 상표 등록을 했더라고. 쓰지 말라고 해갖고 유튜브 계정도 삭제, 카페도 제목 삭제.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거 다 삭제를 시켜놨더라고요. 뭐 상표 등록했다니까 저는 뭐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 좋은 신정환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거 바꾸느냐고 아직까지 유튜브가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알아봤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하고 내가 소송하느냐고 법원 쫓아다닐 일 없지요. 그렇잖아요. 에임리치 완? 먼저 에임리치? 참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먼저 에임리치, 퍼스트 에임리치. 오, 좋네. 저는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신정환 이렇게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유튜브도 제공이 될 거고 이 카페 주소도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공인중개사 신정환 이렇게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에임리치라는 말을 계속 써왔는데 그래도 이제 이 사람들이 당장 바꾸지 않으면 손해배상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실 것 같으니까 올해 말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올해 말까지 다 바꿔서 에임리치라는 말은 쓰지 마시라고. 만약에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시간도 더 드릴 테니까 좌우당간 바꾸기는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 더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올해 말까지는 다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명 중에서 이름 중에서 이게 놀림감이 될 수 있는 이런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반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옥경이, 말순이, 뭐 그런 이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름을 쉽게 바꾸죠. 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이 불만을 얘기할 건 아니고 놀림감이 될 수 있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름이 정 불편하면 이름을 다른 걸로 바꾸면 되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간판에 이름 꼭 쓰도록 돼 있는 겁니다. 등록증 양도대여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서 성명을 명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명칭을 쓸 때 아까 여기서 이 중개 2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자격증 없죠. 이 사람이 자격증 없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 2는 반드시 어떤 용어를 써야 돼요? 부동산 중개라는 용어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광고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물의 중개를 위한 광고를 할 때는 일정한 용어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세 가지를 명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소 명칭, 그 다음에 소재지 및 연락처,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성명. 요거 세 가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개업공개사의 성명, 요거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광고에 대해서 또 이 새로운 내용이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첨가되는 내용을 보면은 책 갖고 계시죠? 네. 네. 56페이지를 보세요. (5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중개사물의 표시 광고, 여기에서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새로 첨가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썼느냐면은 개업공개사 성명 해놓고서 가로해놓고 실장 누구, 자격증 없는 사람, 이제는 명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중개보조원은 이렇게 되면은 명함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개보조원을 퇴출시켜달라. 우리도 먹고 살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첨가가 된 거고,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때에는 이래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사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아직까지 대통령령, 시행령이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라 해서는 아니 된다. 4번.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물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라 해서는 아니 된다.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라 해서는 안 되고, 중개사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 해서는 안 되고, 그 밖에 표시, 광고의 내용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이 대통령령이 아직 안 나온 겁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내용들이 이번에 개정으로 새로 첨가가 된 규정입니다. 이번에 새로 첨가가 된 규정인데 이거를 첨가하게 된 그 취지는 요즘에 이제 그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 가장 문제하고 되고 있는 게 부동산에 대해서는 담합행위죠. 담합행위. 그러니까 이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리기를 시도하죠. 올리기를 시도해갖고 중개사무소에서 이제 매물을 9억에 내놨어요. 9억에 내놓으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 중개사무소에 항의하죠. 도대체 누가 9억에 내놨냐고. 이 아파트는 적어도 10억 이상은 다 가는 아파트라고. 항의하니까 이거 내릴 수밖에 없죠. 들어줘야지. 안 들어주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저 중개사무소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기는 절대로 중개 의뢰하지 마십시오. 매물 내놓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다 이렇게 전단지 돌리고 그러죠. 이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을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개정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담합행위 다 처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인들도.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렇게 담합해서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하는 거를 전부 다 처벌하겠다고 해서 개정을 했는데 여기 이제 시행일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 8월 21일에 시행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법만 개정이 됐고 아직까지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이 세부 법령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게 나오면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요 내용이 나오면 전부 다 공부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번 시험에 이 내용은 꼭 문제가 나오겠죠. 개정이 되고 처음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거니까 시험에 나올 확률은 100%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규정이 새로 신설되게 되는데 여기에 위반했을 때 개업공개사가 사무소 명칭이나 광고에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사람은 사무소 명칭으로 개업공개사가 사용하는 이 명칭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개업공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중개상물의 표시, 광고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에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개업공개사가 사무소 명칭이나 광고에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여기 이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서에도 새로 첨가가 되는데 요건 이제 개정 내용이에요. 개정 내용인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사람이 사무소 명칭이나 광고에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규정이 하늘과 땅 차이죠. 왜 이렇게 차이가 있게 규정이 된 것이냐면은 이미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사무소 명칭이나 광고에 위반했을 때는 이게 대수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개업공개사가 아닌 사람이 사무소 명칭에 개업공개사가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중개상물의 중개를 위한 표시, 광고를 한다?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로 가기 바로 전 단계이죠. 무등록 중개업자가 가장 무거운 처벌 3-3이에요. 여기로 가기 전 단계니까 한 단계 낮은 1-1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6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은 양가로 3번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이렇게 나오죠. 국토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법 제18조의 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업무 위탁 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국토교통부령은 안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읽어드리면 무슨 취지인지 접수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네이버, 카카오라고 하죠. 다음이 그대로 있어요? 다음, 네이버 다음,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여기서 자료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료 안 주면 이거 저기 이제 뒤에 가서 배우시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 네이버라든가 다음에서 정보를 달라고 하면은 안 주는 경우가 있죠. 우리 고객 신뢰관계 때문에 이 고객 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안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이것도 다 이렇게 검색해서 다 확인해서 이 부동산을 조금 이제 가격을 올리거나 필요 이상으로 가격을 다운시키는 걸 전부 다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 부분에 대한 출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간판 철거.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경우 이제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폐업을 했을 때,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부동산 중개업 하던 거를 영영 그만둘 때 간판 철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무소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최소한 2문제, 최대 4문제가 출제가 되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개업공예시 업무 범위가 되는데 요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